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무가에 대해서 국인문학의 세계 199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자, 거기 이제 보시면 무가의 세계에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무가의 세계 중에서 이제 전극적 전승을 보이는 서사무가라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창세신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의 창세신화는 북부 지역의 창세가, 동해안 지역의 당금하기 해서부터 이제 여러 개가 나오죠. 오산의 시루말, 제주도의 천지왕 봄풀이. 이 봄풀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풀어내는 거라고 그랬죠. 근본을 풀어내는 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쭉 여러 가지 나오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창세신화가 나오는데 이 창세신화가 나오는데 199페이지를 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신화는 결국은 이 혈통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 혈통을 따지지 않습니다. 혈통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창세신화는 이제 지역적 편차가 상당히 많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고대 신화 같은 경우를 보면 이 고대 신화는 어떻습니까? 우월한 능력. 을 쟁취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신화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월한 능력이 있으면 그걸 쟁취하는. 그래서 이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전국에 있는 건데 200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자, 200페이지 넘기시면 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북부 지역본부터 나오는데 이게 이제 거의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북부 지역본 같은 경우는 북부 지역본 바로 밑에 줄에 이렇게 나왔죠. 경쟁의 주체가 미륵과 석가의 두 거인 신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데 있다.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북부 지역본이에요. 이렇게 이제 큰 내용만 좀 알아두시고 201쪽에 보시면 이제 동해안 지역본이라고 나왔죠. 동해안 지역본. 자, 이 동해안 지역본에서는 뭐냐면 이 동해안 지역본에서는 당금아기가 나옵니다. 당금아기. 지금 201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동해안 지역본은 당금액이 한 부분으로서 존재한다. 즉 석가가 애 가슴을 취한 뒤 아들 삼형제 출생을 예언하고 제석궁으로 길을 떠나는 과정에서 미륵과 잠자기 내기를 해서 속임수로 조선국을 차지하는 내용. 인세 차지라고 얘기 나왔는데 인세라는 것은 한자로 쓰면 인간 세상을 말해요. 인세. 201쪽의 밑에서 셋째 줄에 인세란 말 나오죠. 인간 세상. 차지하는 경쟁을 하는 것들도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들을 알기 위해서 당금하기가 결연. 이 결연이라는 것은 인연을 맺는 거죠. 인연을 맺는 것을 말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202쪽으로 또 가보면 202쪽에 경기지역본이라고 나왔죠. 거기 202쪽에 C번에 보시면 202페이지에 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경기 지역본이죠. 이제 경기도에 있는 그 본이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한 편의 자료가 체록되어 남아있다. 그래서 부모의 존재가 천하궁 당칠성과 매아들 매아부인으로 정해졌다. 뭐 이런 말 나오죠. 이런 걸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3페이지에 나오는 제주 지역본이 나옵니다. 203쪽. 자, 이 D번은 동그라미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 제주 지역본. 자, 이 제주 지역본은 그 밑에 밑줄 치세요. 가장 완전한 서사 구조를 가진 자료의 체록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완전한 서사 구조가 있다. 이게 이제 제주 지역본. 그 다음에 천지왕과 총명부인의 결연으로 대별왕과 소별왕이 출생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이제 제주 지역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일생본에서는 모의 존재가 사라지고 그저 천재의 그 아들 삼형제가 솟아났다.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 가면 삼성혈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새 성씨가 나온 구멍이다. 삼성혈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론과 관련이 있겠죠.
그런 내용으로 쭉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05쪽에 가면 재석본풀이라고 나와요. 205쪽. 자, 205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205페이지로 이제 가보면 이 재석본풀, 그러니까 재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의 재석신과는 별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재석본풀이는 재석굿, 세존굿, 그 다음에 생굿 등의 무의. 무의라는 것은 이제 무속의식이라는 뜻입니다. 구현되는 생산신 또는 수복신의 본풀이다. 여주인공의 명칭을 따서 당금애기부터 이제 여러 이름으로 가는 서사무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6쪽으로 이제 가보시면 206쪽입니다. 페이지 206쪽에 이제 이 근간 단락을 보면 그 기읍번부터 이응번까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전체를 네모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그래서 따라기의 가족은 모두 볼일을 보러 가고 따라기만 집에 남는다. 한 스님이 따라기를 찾아와 사주를 요청하고 따라기는 스님과 접촉한다. 스님은 따라기에게 자기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사라져요. 따라기는 잉태한다. 따라기의 가족들이 귀가하여 따라기가 잉태한 사실을 알아낸다. 따라기는 부모에게 징치된다. 그러니까 이 징치라는 건 징벌이라는 뜻이에요. 벌을 준다. 또 스님을 찾아가죠. 스님은 따라기 아들을 만나 이름을 짓고 신직을 부여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대표적인 그 줄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6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따라기가 잉태했기 때문에 겪는 시련, 이런 말이죠. 이 시련이 또 중요하다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도 이제 동북 지역과 서남 지역의 이 전승본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7쪽으로 이제 가보면, 그래서 이제, 스님이 찾아온 딸 아기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지역 전승본들이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전승본마다 그런 차이가 있다. 이 정도만 여기는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리공주가 208쪽에 나와요. 208쪽. 자, 이 바리공주 같은 경우를 이제 보통 서사무가라고 해요. 서사무가. 그래서 208쪽에 보면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승되는 무속신화로서 지금까지 60여 편이 체록되었다. 그래서 바리대기, 무조전설, 칠공주, 오구풀이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 죽은 사람의 혼령을 저승으로 천도하기 위해 베풀어지는 굿도 있고요. 특히 이제 식금굿, 그러니까 식금굿이라는 게 이제 식긴굿과 같은 말이죠. 네 번째 줄 식금굿이. 사령제, 사령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죽은 영혼. 을 이제 모시는 의식이죠. 무의, 무당의 의식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209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바리공주의 줄거리예요. 거기 그 209쪽에 1번부터 해서 13번까지 나오죠. 자, 이건 한번 보도록 하죠. 옛날에 어느 왕국의 국왕이 즉위하여 결혼을 하려고 문복을 한다. 그 문복이라는 것은 점장에게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물을 문자에 점칠복자죠. 점장이는 금년에 대왕께서 혼례를 하게 되면 공주만 7을 낳을 것이고 내년에 혼례를 하게 되면 왕자 셋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죠. 왕은 점장의 말을 믿지 않고 바로 그 해에 결혼해요. 계속해서 공주만 6을 낳죠. 왕은 점장의 예언이 실현되는 걸 알고 왕자를 낳게 달라고 신께 치성을 드리죠. 왕과 앙비는 상서로운 태몽을 꾸고 7째 아기를 잉태하여 왕자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였으나 낳고 보니 또 공주예요. 그래서 왕은 화가 나죠. 그래서 7째로 태어난 공주를 옥함에 넣어요. 강물에 띄워버리죠. 바리공주는 석가세존의 지시를 받은 바리공덕 할아비와 바리공덕 할미에게 이제 구출되어서 양육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구조자가 되는 거죠. 구조자. 구조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바리공주가 15살이 될 때 왕은 병이 들고 꿈에 신의 사자인 청이동자, 그러니까 푸른 옷을 입은 아이란 뜻이죠. 나타나서 7째 공주를 내버린 죄로 병이 든 것이며 병을 고치려면 내버린 공주를 찾아 신선세계 약수를 기려다 먹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10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가 바리공주를 찾아내요. 궁중으로 데려와요. 그래서 부모를 만나게 하고 바리공주는 약수를 구하려고 이제 여행길에 올라요. 그래서 바리공주는 여러 신들의 도움으로 저승세계를 지나서 신선세계에 도달하고
약수를 지키는 무장승을 만나 약수값으로 나무에 주기 3년, 물 길어주기 3년, 불때 주기 3년, 그리고 무장승과 결혼해서 아들 칠형제를 낳은 뒤에 약수를 얻어 돌아오죠. 발해공주를 기다리던 왕이 이미 죽어 장사를 지내려고 할 때 발해공주가 약수를 가지고 나타나 죽은 아버지를 살려낸다. 살아난 왕은 발해공주가 자기를 살려낸 사실을 알고 발해공주의 소원을 들어 무당의 신이죠. 되어서 무당의 재앙을 받아먹도록 하고 7 아들은 저승의 10대 왕이 되게 하고 무장승은 산신이 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210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발해공주는 결국 부왕이 신의 금지를 위반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 엄청난 고행을 감수해야 했다. 발해공주의 헌신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국왕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삶을 찾죠. 이러한 발해공주의 전개는 그 다음 밑줄 치세요. 금지의 선언부터, 그 다음에 금지의 위반, 금지 위반의 결과, 그 결과로부터의 도피 노력, 도피 성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271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71쪽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 발해공주의 서사 문학적인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자라고 나왔죠. 그래서 영웅의 일생이라는 서사 유형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한 서사시고요. 공주라는 고귀한 혈통으로 출산되었지만 발을 버려주고 양육자를 만나요. 양육자는 다른 말로 구조자와 같은 말입니다. 양육자. 구조를 해야지 양육을 해주겠죠. 그런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를 이제 구조해 주는 거죠, 양육자. 그리고 죽은 부친을 살려내는데 공을 세우고 무신된다. 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건의 전개는 고구려 건국 신화인 주몽 신화에서 주몽의 일생으로 요약되는 남성 영웅의 일대기와 공통된 서사 문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12쪽. 212쪽으로 가보면 두 번째 단락. 자, 212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처럼 다음에 발해공주는 한국의 전통 가부장제 사회에서 억압된 여성의식을 대변하던 신하였고 지성과 인고의 미덕을 갖춘 한국의 전통적 여성을 가장 잘 부각시킨 한국의 대표적인 시라고 본다. 이쪽 쫙 주세요. 그러니까 서사시라는 거죠. 자, 성주신화. 성주신화라는 것은 이제 성주신의 유래죠. 집안의 신.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게 성주신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자, 213쪽. 아랫부분을 보시면 213쪽에 아랫부분에 이상에서 정리한 단락은 황우양 씨의 부부의 분리와 실현, 재결합 이렇게. 그래서 밑에 보면 황우양 씨의 출생, 주인공이 탄생, 황우양 씨의 혼례, 부부 중심의 가정 탄생, 황우양 씨의 천하궁행, 천하를 돌아다니는 거죠. 부부의 분리, 소진양의 부인 납치, 틈입자의 출현과 가정의 파괴, 부인의 정절수와 실현, 부인의 가정 유지를 위한 노력, 황우양 씨의 귀환과 소진양의 징치, 실현의 극복.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의 재결합, 가정의 복구, 성주신과 지신이 된 가정 유재신으로 자정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통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215쪽입니다.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성황신앙은 중국 고대 문헌에서부터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황이라는 걸 한자로 보면 215쪽에 성황이죠. 성의 한계란 뜻이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고대 성기에 대한 신앙을 해석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만 여기서는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황하고 선황이 좀 헷갈리는데 215쪽이 마지막 단락. 반면 다음에 밑줄 치세요. 선황시는 산간지역의 마을로 넘어오는 고개 마루에서 마을로 돌아오는 잡기, 병기를 막아서 마을 공동체를 보호하는 수호신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말 밑줄 쳐놓으세요. 선황시. 자, 217쪽에 이제 제주의 서사무가의 가번의 개내기 땅 본풀이라고 나왔죠. 217쪽.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있는 하나의 그런 서사무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춘본의 서사 그 단락을 정리해 보기를 한다. 넘기세요.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219쪽에 마지막 단락, 219쪽.
여기 이제 괴내기 땅 봄뿌리는부터 쭉 해서 둘, 셋, 넷 내용이다. 자,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소천국과 백두 사이에 태어난 6째 아들이 용왕과 막내딸과 결혼하고 용왕이 막내딸과 결혼하는 거죠. 강남 천자국에서 들어가서 무용. 무용이라는 것은 무의 무자에 용감할 용자니까 자기가 이제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소리겠죠. 제주도에 와서 자기를 내버린 부모를 놀라서 죽게 하고 김영 괴내기 땅에 장소에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와요. 뭐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25쪽에 보시면 4번에 세경 곰풀이가 나오죠. 225쪽. 이거는 뭐예요? 농사 신인 자청비의 내력을 이야기한 것이다. 밑글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226쪽에 보시면 거기 띄어쓰기 밑에 보세요. 세경 곰풀이는 여러 가지 흥미있는 설화들을 수용하여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같이 편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27쪽. 자, 위에서 네 번째 단락 이처럼 다음에 새 봄풀이는 곡종신으로서 문도령 공모신이면서 지모신 자청비 그다음 목주기 신으로서 정수남의 근본을 풀어낸 생산신 신화이다. 자, 희곡무가라는 것은 희곡적인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겠죠? 희곡무가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희곡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4학년 1학기 때 4학년 2학기 때도 공부하실 겁니다. 한국 희곡론이라는 과목에서. 네, 그렇게 이제 넘어가고요. 230쪽. 거기 보면 양주 소놀이군 나왔죠? 양주 소놀이. 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230쪽. 제석거리가 끝나면 무당은 제석거리 복세 그대로 마당에서 앞마당을 향해 서고 제비들은 무학을 연주하기 위해서 앞마당을 향해 마루에 앉고 라고 나왔죠.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런 내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1쪽. 동해안 거리굿이 있어요. 그 밑에. 그래서 동해안 밑줄 치세요. 별신국에서는 마지막 거리로 거리굿을 한다. 거리굿을 연행한 이유는 여러 국거리에서 청배한 신들을 따라온 수비들을 먹여보내는 것이다. 수비들에게 재앙한다고 하기보다는 밑줄 치세요. 세 번째 줄. 일상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면모를 연극적으로 보여준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반주무와 주무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첫째 줄. 주무와 반주무의 대화로 이루어진다. 이런 걸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넘겨보세요. 관중들도 굿에 참여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단락이면 거리굿에서 사용된 도구는 현장에서 조달된다. 주무가 여자로 분장할 때는 관중들로부터 치마와 술권을 빌리고 업으로 등장할 때는 긴장대를 찾아서 이제 노를 전 진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235쪽으로 가겠습니다. 235쪽에 이제 보면 이제 235쪽입니다. 자, 그 밑에 제주도 세경놀이 있죠? 제주도 농경신을 말한다. 자, 그것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236쪽. 236쪽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 아기의 출산 대목이 군놀이에서 연행되는 것은 풍요와 타산, 많이 낳는 거죠? 기원한다. 동해안 거리굿 중에서도 골매기 알매의 며느리가 등장해서 출산하는 장면. 그래서 아기를 낳은 여인은 젊은 여인으로서 생산력이 왕성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인간의 출산은 곧 농작물의 생장과 결심 이런 거와 연결이 됩니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공무가의 연행적 특징이라고 나오죠. 238쪽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밑줄 세요. 동해안 거리굿은 반주무와 주무의 대화, 주무의 행위로 진행된다. 거리굿. 그 다음에 거기서 다섯째 줄, 1인 다역. 이건 뭡니까? 보통
무당 놀이. 보통 무당굿 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인 다역이니까 보통 무당굿 놀이.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셋째 줄에도 밑줄세. 거리굿은 1인의 도견에 가까운 무대다. 혼자 하는 연주라는 거죠. 자, 239쪽. 거기 이제 네 번째 단락을 보시면 희곡무관 춤과 노래가 많이 삽입되고 있다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주도 희곡무가에서도 이제 이 노래가 극의 일부임을 나타낼 수 있다. 노래도 하나의 극의 일부라는 거죠. 자, 240쪽. 그래서 이제 240쪽은 먼저 여러분이 보시고 241쪽이 이제 중요합니다. 241쪽에 희곡무가의 주제적 특징. 자, 241쪽. 희곡무가의 주제적 특징. 자, 그 밑에 보니까 골계적 성격이 나왔죠? 골계. 골계는 뭐죠? 유머 플러스 풍자. 대표적인 소설가 누구였죠? 김유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우리나라 역 중에 유일하게 이제 작가의 이름을 가지고 소재로 한 역이 없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또 쭉 나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런 내용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45쪽에 보시면 일상생활의 재현이라고 나왔죠. 2번 일상생활을 재현한다. 레프리젠테이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걸 재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의 노출 246쪽 보세요. 성의 노출. 자, 이게 또 중요한데요. 246쪽에 보면 3번 이 성의 노출 땡땡. 이거는 생산력의 문제와 연결돼. 생산력이 문제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은 얘기하세요. 남과 여가 있겠죠. 남은 출산.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여자가 있겠죠. 그 출산. 그러니까 이 출산이니까 이제 그런 것과도 연결되겠죠. 이 출산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것을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무극은 골계적이고 놀이기의 비속어적 표현은 골계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상용된 수법이다. 그래서 비속어적 표현에는 성에 관한 언급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묘사했다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무가의 문학사적 의의 248쪽에 보시면 248쪽이요. 무가의 문학사적 의의가 있죠. 그러니까 무가라는 것은 바로 밑에 보세요. 구비문학이고 무가는 구비문학은 전승만 있을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제 무가라는 것이 쭉 나오고 결국은 그 249쪽의 세 번째 단락 강력한 기원은 밑줄 치세요. 자연이 주술적 성격을 동반하는 것이기에 무가는 주가 기능도 있다. 그 주가라는 것은 이제 초현실적이거나 보이지 않는 걸 보는 힘 이런 게 주술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51쪽 보세요. 251쪽 거기 보면 두 번째 단락 전체 네모 별표 무극과 그래서 보인다. 그래서 무극과에서 보인다까지 있죠. 네모 별표. 무극과 가면극은 여러 가지 유사한 특성을 갖고요. 연기자나 반주자나 관중들과 대화를 나눈다. 극중 장소와 공연 장소가 일치한다는 점이라든가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상정한다. 춤과 노래가 들어간다. 성격이 상통한다. 또한 현실 생활이 재현되고 극중 인물과 실제 인물이 일치하며 극중 사건과 실제 사건이 엄격히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게 소재적 성격도 유사점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로 이제 쭉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그 무가가 상당히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여러 번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무가가.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들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방학 때 올해 아마 1월부터였나요? 1월부터 시작해서 먼저 이제 시창작론 교재를 끝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말이 리포트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부담은 없으실 것 같아요. 끝냈고, 두 번째로는 구비문학의 세계를 끝냈어요. 세계를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과 건강은 제가 좀 하려고 했더니 기말 리포트더라고요. 기말 리포트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할 건데 5월 자 다음 시간 이제 5월 6일이에요. 앞으로 이제 남은 게 6일. 그다음에 5월 13일. 그다음에 5월 20일. 5월 27일. 이때는 이제 종강입니다. 하고 요때 이제 3번 남았는데 요때 이제 글과 생각 14, 15강 이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5월 20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6일이나 이렇게 20일 이때 무렵에는 제가 좀 뭐죠? 줌 강의를 하는데 줌 강의를 좀 녹화를 좀 해놓을 테니까 좀 이렇게 보시도록 제가 다 해놓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긁어 생각이 아니고 그 소리와 발음이죠. 소리와 발음을 제가 다른 학년하고 헷갈립니다. 소리와 발음을 이제 1강부터 15강까지인데 문제풀이를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리와 발음의 교재와 워크북 이걸 잘 준비를 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하도록 하고 뭐 시간이 되면 제가 그 기출문제 좀 풀어드리겠는데 구비문학의 세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좀 출력을 하셔서요. 직접 한번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문제가 뭐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뭐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앞으로 4번 제가 5월 말까지 하고 6월 달에는 여러분 또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5월 말까지 1학기 그 강의를 좀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수업을 아까 말씀드렸죠? 소리와 발음 교재 플러스 워크북 이 2개를 꼭 가져오세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교재와 워크북에 있는 주로 문제 위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딱 맞게 문제 위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구비문학의 세계 다 정리를 했습니다.